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이야기 활용 수업을 이제 할게요. 자, 이야기 활용 수업은 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제시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구론의 입장에 입각해서 환경확대법을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항 대비적 방식을 제시했고 그 이항 대비적 방식이 이건의 이제 이야기 활용 수업 모델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항 대비적 방식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갈색 책 관련돼 가지고 요 수업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아직까지 내러티브의 종류나 학생들의 역사 이해 단계에 따라 내러티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단지 이야기를 이용한 일반적 수업 원리나 모델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자, 이런 원리를 제시한 학자들은 이건을 들 수 있다. 자, 이거는 피아제 인지발달론 같은 발달심리학이 역사적 사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 그는 역사적 사고의 본질적 이야기 같은 형식이라고 보고 그 같은 역사적 이해 단계를 자, 여기 이제 단계가 있죠. 신화적 단계, 그 다음에 남망적 단계, 그 다음에 철학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풍자적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이 이제 그 중에 이항 대비적 방식은 어디와 이제 관련됐냐면 그 앞에 있는 낭만적 단계 이런 그 시기와 이제 관련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역사이해 단계 특징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용하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건이 제시한 이야기를 활용하는 수업 역사 수업 기본 원리에서는 이야기를 기본적 구조상 하나의 줄거지에 의해서 진행된다. 따라서 줄거지를 리더감 있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설정된 갈등이 해결할 때까지 일관되게 추구돼야 된다. 자,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중간에 정교하고 복잡해지며 마지막에 충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있죠? 예, 드라마를 이제 볼 때 기승전결 같은 그런 구조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대비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그 큰 모습에 맞지 않는 것은 이야기 속에 배제된다. 자, 이거는 이러한 그 리듬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수업이나 단어를 시작할 때 갈등을 크게 하거나 극적 긴장감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명확한 대비적 구조로서 구조적 장치로서 이항 대비적 방식을 들고 있다. 자, 이항 대비적 방식에 대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관련된 그 정의가 나오죠. 이항 대비적 방식. 자, 이항 대비적 방식은 이야기 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기준이며 이야기 전개의 중요한 줄거리가 된다. 사실 이항 대비적 대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러티브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서술할 경우에 이항 대비적을 내세우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배제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아동이 초점 맞지만 아동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아동만. 그 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꾸며갈 때 얘기할 때 그런 이항 대비적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쉽게 말하면 도식화시킨다고 하죠. 예, 도식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예가 이제 여기 나오죠. 사례가. 자, 고려 말기의 정치적 변화를 생각해 보자. 자, 고려 말기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는 대체로 건문세족의 횡포, 신진사대부 등장, 건문세족과 신진사부의 대립,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의 결합, 위화도 해군 이후에 신흥무인세력과 신진세력의 정권자, 그 가정법으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마련되고 조선의 건국. 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때 사용을 그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립 갈등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신진사대부의 의미 자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건문세족도 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친원파니 이런 부원파 이런 그 개념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음서를 통해서만 간직에 진출하고 등등
이런 것만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죠. 이 검문세족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 보여. 근데 우리는 그냥 검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도식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 다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야기식 수업, 뭐냐면 이항 대비적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원리를 종합해 초중등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용한 두 가지 교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야기 형식의 모델로 8살까지 아동에게 사용하기 적합하며, 두 번째로는 낭만적 모델로 8살에서 15살까지 적합한다. 자, 이 가운데 초등학교 상급 학교에서 중등학교 학생들을 한 낭만적 모델을 보죠. 자, 이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중등 임용고시니까 요거가 이제 맞겠죠. 낭만적 모델에. 자, 여기 낭만적 시각하기, 이제 시각 가지기,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고 결론. 이렇게 이제 평가. 그래서 낭만적 모델은 4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낭만적 시각은 이제 가지기는 토픽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며 어떤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명하게 맞춰지는가. 그리고 낭만적 영상을 할 수 있는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낭만적 시각이라고 하죠.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어떤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미지로서 파악하는 거죠. 특정한 이미지로 이미지나 뭐 구도로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고려 말대의 상황을 신진사대부와 뭐의 대립구도로 인식하냐면 검문세족들의 대립구도로 인식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식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이제 뭐냐면 접근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내용을 이제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안에서도 이제 3가지가 있죠. 예, 접근 제공이나 단원 수업 내용 조직, 세부 활동 맥락 추적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접근 제공은 학생들이 낭만적 영상을 잘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토픽의 낭만적 성격을 가장 생생하게 생생하게 예시를 해주는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려 말기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 정치 상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미지로 영상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뭐 채용이라든지 뭐 이성계의 뭐 대립 구도, 요걸 통해서 이제 각각 신진사들 검문세족의 어떤 대립 구도와 이제 연결시켜서 연상을 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원과 수업 내용 조직, 낭만의 원리 입각에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토픽을, 주제를 이야기 전개에 맞춰갖고 나누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플롯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승전결. 자,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에 있게 이제 플롯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요에 맞춰가지고 뭐냐면 세부적인 디테일을 이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플롯에 맞게 이제 학생들이 토픽의 어떤 측면을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가장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상하고 그 다음에 플롯 설정하고 그 플롯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보죠. 단원 수업에 내재되어 있는 극적인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낭만적으로 중요한 토픽 내용으로 그 외 다른 토픽이 이어지도록 종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와 관련돼 갖고 연결시켜 가지고 뭐 고려 초기 때 사항들까지 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평가는 토픽이 이제 이해되었는지 적절한 낭만적 능력이 자극받고 발달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낭만적 모델은
이건이 주장하는 해당 연령 활동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자, 정서적으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 추상적인 이항적 대비가 내러티브 의미를 단순화시켜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학생들도 이 연령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단계의 학생들은 영웅들이 가지는 뛰어난 인간적 자질에 관심이 많으며 이야기에 좀 더 세부적인 파악을 하고 있고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이야기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낭만적 모델에 해당하는 연령대 애들의 그냥 전반적인 특징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사실 이건도 지적하는 것 같이 많은 교사들이 이미 이러한 수업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 기법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설명한 그 이항 대비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이제 그 또 사례를 들었어. 이 사례는 이항 대비적 수업 방식 같은 것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또 뭐냐면 그 뛰어난 인간의 자질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 또 흥미를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제시한 게 남이에요. 남이. 자, 교사가 남이의 이야기를 수업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렇다. 자, 20대 나이로 병조판서에 자리에 올렸다는 남이가 지은 한시한 구절이 있다. 자, 남이가 그러면 왜 병조판서까지 20대에 올라갔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무슨 난을 진압했기 때문이죠? 그 이시의 난 아시죠? 이시의 난을 진압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남이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의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문과에도 빨리 합격했고 그 다음에 20대에 이시의 난도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조 말기 때 그 다음에 항명에 있죠. 항명에 훈구파가 대립해서 새롭게 등장했던 신진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종이 죽고 나서 나중에 예종이 즉위하니까 그때 예종이 남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걸 틈타서 한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이를 뭐예요? 유자관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남아이시 미평국이다. 여기 미자라는 것을 이제 남이가 이걸 이제 식구를 이제 지었다고 돼요. 그래서 남아는 미평국은 국가를 평정하지 않는다. 평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유자강이 이걸 이제 보고 미자를 뭘로 바꿨어요? 득자로 바꿨죠. 그래서 20살, 남아는 20살에 뭘 얻어야 된다는 거야? 국가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시의 난을 진압할 때 그 병조판사 남이가 그걸 평정하고 나서 한 얘기를 얘는 득이라고 바꾸면서 그거 역모를 꾸몄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그 유자강이 남이를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남이가 예종 때 잡혀서 죽었다.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두둔 대비가 이제 유자강과 그 누구야 남이의 대립, 그 다음에 남이의 영웅적 모습들, 억울한 죽음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쏙쏙 박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역사 교사들이 활용한 이야기의 대체적인 이렇게 사람들 일반적 얘기가 아니라 미인이나 잘 알려진 예의적 활동들을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이것도 역사적 팩트는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다라는 전해진 얘기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남이가 이제 죽은 거는 그 유자강이 핑계를 삼은 거는 뭐예요? 그 당시 갑자기 생각. 그때 해성 같은 게 떨어졌죠. 이게 해석이 지나는 거 보고 남이가 이제 한 말을 가지고 유자강이 이제 항명을 꼴뚜기 삼아서 공격을 한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역사 사실 아니지만 일단 이런 식의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대 활동 중에 일상적인 거나 지극히 당연한 활동이 아니라 흔하게 볼 수 없는 눈에 띄는 행동이나 말이 행동이 대부분이다. 자,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발하여 상상력을 자극한다. 다음 피상적인 언어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 제시되었을 때 학생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를 방어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애들에게 이제 그 막연한 게 아니라 그 구체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내러티브 상황들을 얘기해 줄 때 먹혀들어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해가지고 이제 또 밑에 있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건이 제시한 이제 뭐냐면 이항 대비적 어떤 수업 방식 있죠. 이게 꼭 내러티브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내러티브와 비슷하지만 내러티브하고 꼭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내러티브의 일부분 제한을 하지 그게 꼭 뭐냐면 내러티브 전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내러티브라면 이 모델은 어디에요? 제한성 방식 일부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일부만. 그래서 이간의 그런 수업 모델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일부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시된 이야기 형태는 수업 모델로 실제 내러티브 수업에 이용하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내러티브 수업의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적용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모델을 예초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서화 등의 이야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역사적 사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꼭 이항 대비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역사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적인 모습들이 그런 사건들은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야.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물 간의 어떤 대립구도. 그리고 특히 영웅적이나 극적인 인물들은 적용이 잘 돼. 그렇지만 모든 인물들이 극적이거나 영웅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설명할 필요는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식 모델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식 수업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6장의 내러티브 양식의 역사 서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55페이지 펴보세요. 255페이지. 그래서 이 255페이지 내러티브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이론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 255페이지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내러티브 부활 보면 자, 역사서술의 문학성은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오래된 정통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도덕적 교훈으로서 역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데 반해 고대 그리스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서 더 중요시 여겼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러면 고대 그리스는 도덕적 교훈은 별로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딱 말하면 안 되죠. 상대적 의미에서 얘기한 거야. 동서양이나 다 뭐냐면 도덕적 교훈은 중요시 여겼어. 그래서 헤로도토스도 교훈적 역사관을 강조했잖아요. 투킨티데스도 그렇고. 자, 그다음 중국에서 정사의 정통은 역사 해석의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국의 사학사는 대개 보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허구적 담론이 억압돼. 그러니까 문학하고 역사는 다른 거예요. 다만 역사와 경전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역사와 경전은 똑같기 때문에 경사 일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이게 좀 다르죠. 근데 반면에 서구에서는 문학이 역사보다 우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사가 곧 문학이 되는 거야.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문학을 그 역사 소재로 한 소설책 읽는 것처럼 시를 읽는 것처럼 일종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문학 작품을 만들어갖고 이걸 역사라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점이냐? 재밌긴 재밌어 읽으면. 근데 팩트하고 좀 안 맞거나 가장된 것도 많아.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로랑의 노래죠. 로랑의 노래는 이제 샤르마르 대제가 스페인을 침입할 때 그 상황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 한 30-40%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소설적 역사가 많다. 그래서 서양 고대 역사가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면서도 문체와 수사를 통해 신화적 글쓰기를 병행했다. 사실과 판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자, 서구 역사에 갖고 이제 그 뒤에 낭만주의 역사학이 좀 나오죠. 자, 낭만주의 역사학이 되면, 내러티브 상상력, 문학적 신문 역사학의 도구가 되었다. 자, 역사는 영웅들의 이야기이자 무수히 많은 전기의 정수였다. 자, 하지만 계몽주의 역사가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력에서 인가적 역사의 마력을 지배되어 낭만적 역사를 경멸했다. 볼테는 역사란 진실하게 설명된 사실 명세서라고 주장하며 진실은 역사가 속에서 나온 것이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역사 내러티브에서 내레이터의 어떤 사건을 설명한 특권을 지닌 보이지 않는 리포트였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역사는 계몽주의 역사는 어떤 그 계몽주의 사관의 입각에서 이 당시 하자가 숨긴 채 어떤 정치적 작가 시점에서 분석적인 글을 썼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썼죠. 그래서 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을 잡았고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전지적 개요적 태도를 지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 계몽주의 역사가 이제.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테스트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설명적 테스트. 자, 그래서 랑케는 엄격한 사료 비판을 하면서 과거와 실제 어떠했는지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기술했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랑케는 그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기술했지만 자, 객관적인 어떤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했지만 기술은 뭘로 했다? 내러티브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후 신사학에서는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날학파에서는 사건사 연대기 너무 지나치다고 비난을 받았고, 자, 부여대는 랑케가 소중히 여겼던 내러티브 역사는 단기적 극적인 갈등과 위기로 구성된 정치사에 불과하다. 문학적 진술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날학파는 이야기 기능을 중시하는 내러티브 역사를 사건사에다 보고 이야기를 구조사와 대립된 개념으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구조사라는 건 예전에 했지만 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심층에 무엇인가를 원동력이나 이런 것들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지속주의 역사. 네. 자, 이런 것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러티브보다는 어떤 서술 방식이 낫겠어요? 분석적 설명 방식이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보통 아날학파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 전혀 그러니까 아날학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사학의 전반적인 설명이야. 예. 그래서 내러티브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내러티브 정통이 계몽주의에서 한번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신사학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그러다가 언제 부활됐다는 거야? 20세기 후반. 그 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 탄생되면서 부활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들은 사건을 역사 폼으로 간주하고 문제, 구조에 초점을 맞추며 내러티브에서 멀어졌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 대신에 장기적인 추세, 기후, 인구에 대한 분석적 인간 모델을 되게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구조사가들은 내러티브와 역사를 드라마, 소설한다고 비난하고 정통적 내러티브가 단순한 이야기 논리로서 수용할 수 없는 사회경제체제 같은 과거의 중요한 면들을 경시한다고 지적했다. 당연하죠. 이야기로 얘기하면 인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럼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정치사는 얘기가 돼. 근데 사회경제체제는 얘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언제 이제 부활되기 시작했냐, 이 부활의 역사를 이제 좀 얘기할 텐데 그거는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러티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가 그때는 아직까지 20세기 그 내러티브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도 이스토리텔링의 역사,
이거는 간접론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유지는 됐어요. 이거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 콜링우드죠. 콜링우드나 크로체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콜링우드와 크로체가 살았던 시대는 앞에 언급했던 이제 신사학들, 사회과학을 받아들여서 구조사를 연구했던 그런 흐름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끼어 있어. 그 동시대인 분들이에요. 그때는 이제 얘네들이 그 뭐냐면 나름대로 스토리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 역사를 나름대로 간신히 명맥만 이어갔어요. 자, 이거 보면 자, 역사가 스토리텔러로 이제 정의하면서 파편적인 과거 사실로부터 그 뜻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 즉 구성적 상상력이 역사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구성적 상상력이라는 거는 팩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거야. 사실에 근거한 거. 그러니까 문학적 작품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상상력이에요. 예. 크로치는 이야기 없는 곳에 역사가 없다. 그래서 역사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법칙을 추구하지 않으며 개념도 구성하지 않는다. 기납법도 영역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표현 형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콜링우드와 크로치는 나름대로 이야기적 역사를 계속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상상력도 인정하는데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뭘 바탕으로 하는 거죠? 팩트를 바탕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된 생각이 뭐냐면 뭐 남색책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역사는 보편적인 거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죠? 특수성에 관한 지식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를 지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이야기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신사학과 그다음 간접론의 역사학과 관련돼서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을 이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최근의 내러티브와 이제 관련된 거야.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내러티브 부활과 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미시사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부활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전의 역사학을 구조사는 한원주의, 결정주의가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한원주의는 알죠? 한원주의는 뭐예요? 모든 원인을 한 가지로만 기속시킨 거야. 그래서 경제 한원주의는 뭐죠? 여러 가지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지면 그걸 뭐냐면 경제적으로만 한원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한원주의, 결정주의가 이런 그 사회과학적 역사학을 영향받는 신사학에 많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뭐죠? 마르크스 사학이죠. 마르크스 사학은 그 모든 형상을 어디로 기결시켜서 얘기하죠? 경제적 형상. 예. 또 신사학에서 강조하는 가우스 역사는 인간의 주체 역할보다는 뭘 강조하죠? 구조 조건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역사를 점점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왜냐면 거기에는 인간이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맨날 구조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은 대중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해도 실제 유용성의 가치가 있죠. 그렇죠, 맞죠? 자연과학은 여러분들 수학 이해 못하고 물리 못해도 전자과학, 공학 이해 못해도 수요는 있죠. 왜? 이게 항상 피와 연결되죠. 예, 그래가지고 했지만 역사학은 대중과 연결되지 못하면 실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재미가 없으면 뭐예요? 강의도 안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책도 안 보고 그러면 어때? 수익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을 수집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건 과학적이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은 그렇지 않다. 역사가는 세계를 총체성 시각에서 파악하는 거대 서사가 아니라 그리고 정통적인 19세기 모델과 다른 방식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평범한 과거 사람들의 행동과 상징을 강조하면서 상상, 성찰, 해석, 문학의 혼합으로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러티브 부활이라고 해요. 내러티브 부활. 그래서 그 미를 이제 옆에 예를 들고 있는데 이거 되게 보면 이제 역사 서술에서
내러티브가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죠. 이거는 그 뭐하고 연결되냐면 신문화사 있죠. 와 연결돼요. 신문화사는 또 예전에 얘기했지만 몇 세대 학파와 관련돼 있죠? 제4세대 학파와 관련돼 있어. 그래서 아날 제2세대 학파까지는 부호대까지는 뭘 강조했어요? 구조.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가? 근데 이때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간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예. 그래서 아날학파 안에서도 2세대와 4세대는 좀 약간 경향이 확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러티브 부분은 신문화사와 관련된 예를 쭉 들고 있는데, 자 여기 뭐 카니발이 있고 치즈와 구더기, 그 다음에 마르틴 게르닉의 기양 등등등 여러 이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거는 뭐와 연결돼 있다? 신문화사와 연결된 거야. 요거는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그런 예가 있다는 거.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부활됐다는 거야? 내러티브가 부활됐다. 요 내용을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이제 이론 부분을 이제 볼게요. 부활을 했으니까 내러티브의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기본 교재에 설명할 때 누구와 누구죠? 문학적 내러티브와 그 다음에 역사적 내러티브 두 가지를 나눴죠. 크게 분류를. 그래서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적 내러티브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어.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론 있죠? 그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그 주장하는 건데, 자 이것은 역사가 꼭 뭐다? 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섞여 있는 역사 사실은 결국에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하이트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이트는 무조건 나오면 문학적 내러티브예요. 그러면 하이트는 역사학자일까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문학 이론가지. 예. 그래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얘기가 역사학자가 100%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문의 학자들도 있어. 예. 자, 그러면 역사적 내러티브는 이와 반대로 역사는 문학이에요? 문학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는 역사적 문학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이 반영됐다. 이게 역사적 내러티브야. 그래서 예전에 이 문학적 내러티브와 그다음 역사적 내러티브의 대비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요 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이트 이론 나오고 갑자기 뭐 또 그 역사적 내러티브 나오고 왔다 갔다 설명하고 있어요. 예. 좀 이게 개론수가 아니라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개론수는 좀 친절하게 딱딱 떨어져서 설명하잖아요. 물론 남색증은 개판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더 개판이야. 그러니까 자기끼리 치고받고 있는 싸움들을 그냥 쭉 해가지고 정리해. 그래갖고 좀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사람들만 좀 약간 짚어보면서 넘어가게 되죠. 자, 내러티브를 이제 그 밍크가 이제 있는데 밍크의 역사는 이제 뭐냐면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건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건들의 연결된 스토리를 드러내면서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사건들 간의 상호관계 하나의 전체로서 일관성 있게 종합한 이건 프롯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진 역사다. 그래서 그다음 역사의 사건들을 어떤 프롯에 맞춰가지고 그걸 조합한 역사야. 그거는 역사를 구성하는 거에 발견하는 거야. 구성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밍크의 역사는 어디에 속할까요? 문학적 내러티브에 속해요. 여기. 이 밍크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트예요. 하이트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문학적 내러티브에서 하이트는 자주 나와. 예문에. 자, 하이트 역시
역사적 내러티브를 은유적 설명 위한 문학적 인공물로 봤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비유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스토리를 뭐냐면 구성할 때 다양한 이제 뭐냐면 문학적 작품을 장치를 이용하죠. 표현법, 은유, 한유, 제유, 역설 이런 같은 플롯을 꼭 사건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플롯을 만든 다음에 그 플롯에 맞춰서 역사적 사실을 조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야. 플롯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표현 기법으로서 은유, 한유, 그 다음에 제유, 역설 이런 것들을 사용해. 자, 뭐 은유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예요? 자기의 본관념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은 관념을 내세워서 본관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작은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내 마음은 본관념인데 이 호수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호수를 통해서 본관념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한유라는 건 뭐냐면 사문이나 개념의 명칭 대신에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 대상을 시사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을 표현할 때 왕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청와대를 표현할 때 청와대 건물을 의미하겠어요? 아니죠. 뭐죠? 대통령. 그래서 한유는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한유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제유라는 건 뭐냐면 부분을 전체로 이제 뭐냐면 표현하는 거죠. 네, 부분을 그래서 한 부분을 전체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유라는 방식이죠. 자,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냐면 플롯으로 구성 요소를 배우는 원리자 일련의 사건들의 특정한 스토리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역사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스토리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플롯이 부여되면서 비로소 역사적 의미를 띠게 된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동명상을 얘기할 때 어떻게 동명상 스토리보다는 그걸 좀 내씹히고 그걸 누가 요리하는 거죠? 역사가 요리하는 거죠. 자기의 구상에 맞게. 그래갖고 어떤 이제 동명상과 그 당시 이런 극적인 탈출 과정 등등 그리고 건국 과정 이런 것들을 역사가가 자신의 플롯에 맞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 플로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요? 비극이나 시극, 로망스, 풍자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가 부분들을 전체 연결하고 사건들 정황 속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 것. 이 플롯 구성이면 설명이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여러 사건들을 연관시켜 조직하는 플롯을 통해 의미 있는 콘텍스트가 창출된다. 이때 콘텍스트라는 의미는 뭘까요? 텍스트는 그 사실 자체죠. 그쵸? 콘텍스트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말해요. 사회적 배경. 그러니까 사실 속의 사회적 배경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플롯이 사실을 종합해갖고 만들어내는 거야. 사회적 배경을.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허구나 문학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하이트가 또 뭐냐면 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포상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언어가 딱 정해졌을 때 이 언어를 이제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죠. 이미지가 포상이야.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하이트는 언어를 딱 들었을 때 이 포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구에 불과하다.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고 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인데, 딱, 얘기 들으면 하이트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텍스트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면, 포상의 상대성은 과거 사건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그의 언어의 기능이다. 스토리는 언어의 존재이며 담론적 질서이다. 담론이 나오면 뭐예요? 언어는 팩트를 반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는 역사가 무수한 사건이나 사실들의 어떤 질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언어와 넥트리에 의해서 뭐죠? 발명된 거죠. 언어와 넥트리 수사를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 발명된 거야. 발견된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하나의 사건은 다른 내러티브에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며 이는 언어적 작동에서 부과된 의미의 허구성을 암시한다. 즉 어떤 언어도 세계의 절대적 포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절대적 포상이 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얘기해요. 다 허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죠? 역사에서는 구성이다. 그렇죠? 구성이 나오면 뭐야?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일련의 그 과거 사건들을 부과된 일관된 내레이션 상상적 발명이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를 문학적 내러티브를 쭉 구성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하이트는 그 역사 서술도 언어의 속성상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할 수 없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이데올로기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특정의 이름을 따른 담론이라 보는 것이 바르트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다. 등등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와 담론이죠. 그래서 특정 세력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서 역사적 사실을 짜집게 갖고 만든 담론, 언어적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얘기 있고, 그래서 역사 소설의 내러티브는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중립적 용기가 아니라 특정한 포스를 채택하는 이든 역사의 자료에서 증거를 본지 위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함의를 선택하는 결과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러티브를 뭐라고 정했냐? 사건을 서술하려는 특정 문화나 집단 요구가 발현된 걸 정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였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서술하고 특정 문화나 집단 욕구에 발현된 걸 정의한다. 그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최근에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야. 박근혜는 죄가 없다. 뇌물 안 받았다. 이건 다 뭐냐 문제 측의 모략이다. 하면서 그 내용들 뭐야 역사적 어떤 팩트들 짜집게 갖고 유튜브 편집 동영상 만들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야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함의에 가진 선택의 결과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뇌물 받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한 사실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그냥 눈 감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가 깨끗하다는 사실들만 부각시켜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익들, 극우 세력들의 어떤 뭐냐면 뭘 반영하는 거죠? 집단적 요구가 반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단순히 문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내러티브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건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역사 해석이며 그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 윤리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는 텍스트에 주어진 문화 속에서 어떤 비유 형식에 따라 기화되며 탈기화에 의해서 해체되며 독서는 독자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재기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적 그다음에 특정 문화 집단 요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건을 서술하고 하고 있고 그가 이제 윤리적 태도를 보인다는 거야. 자, 우리가 영화 300을 볼 때 그 300은 누구의 시각이 반영된 거죠? 서구 중심적 가치관이 반영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담론이죠. 결국에는 영화 300 끝이 결론이 뭐예요? 민주정이 누굴 이겼다? 서양의 민주정이 동양의 전제 정치를 이겼기 때문에 서양의 민주정이 더 우월되고 동양의 전제 정치는 열등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읽을 때 이런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아니죠. 독자가 이걸 뭐냐면 자신의 관점에 재해석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이 뭐냐면 역사적 내러티브다. 그러니까 역사는 문학적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읽어보시면 그 앵큐 슈미트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장 가면 니케누나 그런 것도 다 뭐냐면 어디에 입장에 서서 얘기하고 있냐면 문학적 내러티브의 입장을 쓴 거야. 하이트의 견해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맥락에서 앵큐 슈미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언급되고는 니케누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반론이 시작되냐면
그 다음 장 263페이지에 그러나부터 그러나 자 그러나 이러한 내러티브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내러티브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역사와 문학은 동일하다. 그래서 문학적 내러티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역사적 문학티브와 관련된 거야. 문학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반대 의견인 역사적 내러티브. 얘네들의 입장은 뭘까요? 역사는 문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언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100% 반영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걸 비판적으로 읽어야지. 이 언어가 뭐 그 좀 약간 예민하다고 해서 이걸 아예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언어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언어 속에서 발명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발견해야 된다. 언어 속의 사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이제 보면 멘델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멘델바움은 역사는 원래 의미는 스토리가 아니라 탐구임을 상기시킨다. 자, 역사 소설이 본질적으로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하이트를 역사적 상대주의에 비판하면서 역사가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탐구에 종사하며 그걸 꾸며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역사의 본질은 인간 행동의 주체의 의도와 선택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 했죠? 사회적 분석과 설명이 있다. 그래서 역사를 내러티브로 보려는 시도는 역사의 탐구 기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 서술 모델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자,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문학적 내러티브를 비판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러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탐구, 사료 분석과 비판이 더 중요하다. 설명이 더 의미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아예 100%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걸 전제로 해갖고 내러티브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라는 거. 탐구나 그 다음 사료 분석과 설명이 주고 내러티브는 부수적인 거야.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샤이트의 얘기를 보죠. 자, 샤이트 역시 경험은 결국 담론으로 축소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얻는 그 경험, 팩트죠.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담론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담론을 따라서 사실을 좀 접근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팩트, 즉 구체적 기납적 사고 방식을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이들 특정한 집단에 만들어진 그 담론에 어떤 색안경을 끼고 그거냐면 팩트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담론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텍스트로 다루는 경향을 경계해. 이때 텍스트는 의미 뭐죠? 이건 언어는 문학이고 허구다.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있죠. 그는 역사가가 진리 추구를 위한 사료와 그 사료에 남긴 각오에 의존하는 점에서 문학적 서술과 다르며 역사가 생산된 지식은 확인될 수 있고 증명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역사는 사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해석을 구축함으로써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야. 중요한 건. 자, 따라서 비판적 리얼리즘 통해 과거에 왜곡된 신화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있고 픽션이라는 사람도 보면 자, 역사 서술은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의 내러티브는 설명의 한 형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 해결, 탐구, 사료 분석, 비판. 그리고 역사의 내러티브는 그 설명의 여러 가지 한 방식이야. 분석적 방식도 있고 이때 설명을 좀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석적 설명 방식도 있고 내러티브 방식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중에 일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내러티브를 문학적 내러티브는 좀 역사 서술한테 거의 100% 방면에 문학적 그 역사의 내러티브는 여러 서술 방식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내러티브를. 자, 칸은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가
인간의 삶을 자연스럽게 불변하는 속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언어는 실제 삶을 포상할 수 없다거나 세계가 언어의 창조물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에 하이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역사가의 내러티브가 과거의 실제 세계를 겨울 비치는 것이 아니지만 과거의 실제 세계를 포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겨울처럼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100% 그것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거의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없는 얘기를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그 다음에 아예 팩트와 본질 벗어나서 창조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누는 데는 뭐죠?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나누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한 모든 인간의 경험 자체는 원초적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는 이미 정해진 방식으로 구조화됐다고 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의 경험과 인식은 무질서 혼돈성 형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객체들이 아니며 독특한 시간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건들의 관계 속에 질서를 드러낸다. 따라서 역사가는 이미 내러티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포로되던 과거에 목소리를 입혔을 뿐이다. 즉 내러티브는 인식 도구일 뿐 아니라 존재 양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프로시 그 과거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 안에 뭐예요? 이 내재적 안에 프로시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그 프로의 뭐죠?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인식 도구에 불과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레시피에서 그 뭐냐면 있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사가 만들어갖고 역사적 어떤 그 사실을 제공한 게 아니라 이미 레시피 안에 뭐예요? 그 어떤 그 역사적 구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적 구조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 역사가고 내러티브는 하나의 그 수단이면 인식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내러티브의 이제 차이점, 인식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카까지 해서 그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음 장인 내러티브 스토리 이제 테스트 부분은 그 내러티브가 이제 뭐 텍스트 이론과 관련돼 갖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러티브의 전반적 특징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러티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특징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6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내러티브는 집단적이고 일반적인 것보다는 뭘 추구하냐면 개별적이고 독특한 걸 추구하죠. 그쵸? 내러티브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법칙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 독특한 상황들, 독특함을 추구하죠. 하지만 독특하게 제시된 역사의 각 주리와 사건도 다양성의 통일성이나 속에서 모사되고 설명되고 해석된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예문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이집트 문명을 다룰 때, 내러티브를 다룰 때 거기 보면 나일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나오고 스키포스 나오고 파라오도 나오죠. 개별적인 것 같지만 쭉 설명은 개별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양성 내에 뭐가 있는 거야? 통일성 있어. 이집트 문명. 그 다음 비잔티움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비잔티움에 대해서 여러 역사의 사실 나오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다양성이 그냥 개별적인 사실들이 나열된 것 같지만 그 안에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뭐죠? 비잔티움 문화. 예, 이렇게죠. 이걸 이제 다양성 내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는 각각의 분리된 사건, 행동을 연속적인 순간을 통일체를 만들고 의미 있는 전체를 실체를 구축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과거 경험을 전체적 맥락 안에 배치시키면서 과거 사건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변화시킨 거다. 따라서 개별성, 독특성은 전체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강조했다. 자, 개별성, 독특성은 어디와 연결된? 다양성과 연결되죠. 그러나 전체적 관계 네트워크는 뭐와 연결되죠? 통일성과 연결되죠. 네. 그래서 이걸 다양성 내 통일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그 개별적 행위와 사건들 단순한 모사한 것이 아니라 관계들을 연결하여 유의미한 연속된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다. 개별적인 구성들이 날이 아니라 유의미나 어떤 특정한 스토리에 맞게 구성된 거다. 또한 내러티브는 이거 좀 기억해요. 분석적 설명 방법보다 기술적 묘사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석적 설명은 뭐죠? 원인을 찾는 거야. 원인을. 인과관계를 찾는 거죠. 인과관계. 어떤 역사적 팩트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는데 기술적 설명, 묘사는 뭐죠? 기술적 묘사는 인과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진행을 뭐냐면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뭐 이렇게 진행됐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며칠 날 뭐 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뭐 구제들 모순이다. 뭐 재정 파탄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기술적 묘사에 뭐냐면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된 이해와 설명을 함께 도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때 이제 이해와 설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과행위의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거. 어디죠? 분석적 설명이죠. 이해는 행위의 의도, 동기, 목적, 이유에 대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드러내는 거. 이건 어디까? 기술적 묘사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가지 추가하지만 어디에 더 초점 맞춰 있다? 기술적 묘사에 초점 맞춰 있다. 그리고 분석적 설명도 할 때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뭐죠? 여러 가지를 또 찾는 거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뒤에 넘어서 인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인가성.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할 때 인가성을 얘기하죠. 인가성은 어디와 연결된 거야? 분석적 설명과 연결되죠.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역사 사건과 인과관계 규명하는 거. 그래서 인가성도 있어요. 내러티브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러티브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뭐죠? 보완적 요소야. 본질적 구성 요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기술적 묘사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가성은 내러티브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보완적 요소이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중심 주제와 관련된 사건들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진술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되지 않는다. 즉 인과적 설명처럼 원인과 결과에 직접적 연결하거나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배타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보죠.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는 배타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과학적 인과관계와 다르다는 거죠. 과학적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뭐야? 하나밖에 없죠? 하나의 결과에 대고 하나의 원인밖에 없잖아. 근데 이 문학적 내러티브는, 아니, 역사적 내러티브는 여러 원인이 있다. 이건 뭐, 역사적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원래 역사 자체가 그래요. 원인을 다양하게 찾죠. 예. 자, 따라서 내러티브는 과거를 지나치게 단순한 인과 원리에 따라 기술한다는 걸 비판이나 과거 사건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하지 못하는 지적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한 가지 원인을 추구하는 거나 그 다음에 과거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하지 못하는 이건 무슨 말이야? 한 가지 원인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또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건 내러티브 자체가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인과관계에 맞춰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구현을 해야 되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러티브에 중요한 건 인과관계가 아니죠. 뭐죠? 기술적 묘사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인과관계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 그걸 인과관계를 더 밝히지 못한다 해서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야. 예. 자, 그래서 내러티브 모사와 설명은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 맞죠? 인간에 초점 맞춰요. 예.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의 중심 플롯은 주인공은 국가와 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뭐죠?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보면 이제 그 다음 단락 268페이지 보죠. 자, 내러티브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네. 자, 보통 역사적 그 텍스트는 그 세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러티브와
그 다음에 설명적 테스트와 사조 테스트. 그 중에 역사가의 어떤 사고 과정, 느낌, 감정, 주관적 의견을 잘 드러내는 건 뭘까요? 내러티브죠. 설명적 테스트는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설명적 테스트는 나나 이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1인칭을 드러내지 않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누굴 드러내죠? 나를 드러내. 1인칭을 드러내죠. 역사가 자신의 드러내. 그래서 이 얘기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지금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줘요. 그래서 그로써 다양한 뭐죠? 반응을 이끌어내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가는 자신이 사료 등의 증거자료를 읽고 이를 토대로 의문을 제기하고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저자는 사료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 사료를 통해 파악하는 과거 사실 및 상황들을 독자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때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여 1인칭이죠.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관점도 선명하게 한다. 자, 이는 역사가의 내러티브가 더 이상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독자들이 자각시켜주죠. 그래서 독자는 그걸 읽고 역사의 글을 상대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구성하고 글을 읽게 한다. 그래서 요걸 읽으면서 이제 역사가의 글을 상대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미,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도 이제 한 가지 좀 함정이 있어. 왜냐면 하자가 너무 권위가 높거나 그뜻하게 얘기해버리면 뭐예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죠. 이걸 뭐예요?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야. 그래서 내러티브는 하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그 하자가 너무 재밌게 하거나 설민석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고 요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내러티브의 이제 특징들이 있고, 이거는 파란책하고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여기 이제 그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냐면 274페이지 보세요. 274페이지 좀 넘어가서 내러티브 활용해서 앞에는 뭐 쭉쭉 역사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거나 쭉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내러티브 활용의 문제점이 있어요. 예. 이 문제점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아까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내러티브 활용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언제나 하자의 그 관점이 작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자의 권위와 내러티브 일관성은 학생들 하여금 내러티브 가치관에 무비판적으로 모집하게 된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독자들은 저자가 내린 역사에서 일어난 관점이나 정확성을 문제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믿은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역사적 정확성을 압도하는 형상, 그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죠. 요번에 내러티브의 단점 쓰라고 할 때 나온 거, 남색책에도 있는 그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특히 1인칭 신점의 내러티브에서는 하자의 진실성과 권위가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독자가 내용을 비판적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야기 자의성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하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모두 완결된 원포는 이대로기 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대로기는 세계관과 달리 독자를 해로하고 설득한다. 학생들은 종종 과거 행위에 대한 내러티브의 저자의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판단을 정당성을 수용하고 자신의 주체적 가치 판단을 유보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러티브 할 때 문학적 내러티브 비판에서 뭘 얘기했어요? 여기는 언어 만든 담론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서열관이 담겨 있고 결국엔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고 했죠? 제가 영화 300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 아까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나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제 기본서에 이제
할 때, 그때 그 기본서 그 규제 내용을 할 때 누구 인원을 소개했죠? 브레이트 인원. 브레이트의 뭐죠? 이거는 이제 그 브레이트 인원을 이제 설명했죠. 그래갖고 그 내용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낯설계약이라는 이론이죠. 예, 브레이트의 낯설계약이. 이거 명칭 정도 외워두세요. 감정이입이 아니라 낯설계약이. 낯설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그 다음에 연극을 볼 때, 뮤지컬 볼 때, 자,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누구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주인공의 입장에 보고 주인공이 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착한 거고, 친한 사람 착한 거고, 주인공의 적대적으로 본 사람은 뭐야? 악한 놈이죠. 나쁜 놈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점일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못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브레이트는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좀 더 이걸 한 발짝 벗어나서 아주 친숙한 걸 뭐예요? 좀 낯설게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브레이트는 원래 이제 아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연극 뭐냐면 평론가야. 그래서 이 연극 평론가의 이론을 어디에 도입을 한 거죠? 역사에 도입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뭘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라든지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를 제안한 거죠. 자, 브레이트는 연극의 경우 관객과 배우가 모두 인물의 감정이입을 하고 있을 때 관객의 비판 정신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보여줘야 할 뿐이지 감정이입을 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 사실을 보여줘야지 여기에 몰두해서 감정이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의 사건의 진리의 한계로 제시하느냐, 진리의 한계로서 제시하느냐가 아니며 진리로서 제시하는 차이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절대적 진리로 만든 위험이 있다. 왜냐 감정이입은 어디에 해당해? 진리로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준다는 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주는 거야. 진리의 한계를 인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해석이 어디까지인지 관객이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객은 배우가 포괄하는 인물과 사건의 특정한 해석에 하나의 세계관을 깨달을 수 있다. 즉 과거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근데 감정이입에서는 배우가 보는 만큼 보게 되고 줄거리 자체가 완전 몰입을 되죠. 그러다 보면 객관적 수용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수동적 전략을 하게 되죠. 관객이. 그래서 브레이트는 보여주기, 아까 낯설게 보여주기죠. 보여준다는 건 그 보여주기를 통해서 관객의 비판성을 이제 고조시켜준다. 그러면 보여주기라는 거 그리고 그 뭐냐면 주인공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그 진리의 전체가 아니라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관련된 논문책이나 좀 찾아봤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중간중간에 대화 중에 내레이션을 넣는 거지. 이 상황에 대한 제3자의 내레이션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연극 무대 장치들 간간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연극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서 좀 객관적화시키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역사 서술에 이제 볼 때 보면 이제 역사 내러티브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걸 쭉 나오는데, 자 역사 내러티브의 경우에는 배우, 즉 역사가의 감정이입, 배우가 이제 역사가죠. 네. 자 역사의 감정이입이 독자의 통제 밖에 놓여 있다. 다만, 그러니까 역사가의 감정이입은 독자의 통제 밖에 놓여 있다. 독자가 제대로 이제 뭐 그 역사가의 감정이입 자체에 대해서 이거 옳고 그름을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대로 이제 뭐냐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다만 관객, 즉 독자의 학생들이 역사의 관점을 어떻게 대면하는지 역사학습에 영향을 속한다. 따라서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가 지닌 문제점을 고려하여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를 좀 기법을 역사의 내러티브에 적용한다면 이런 내러티브의 내재된 역사의 설명 논리와 주관적 관점을 역사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가 자신의 어떤 감정이입을 가지고 뭐냐면
설명을 해서 독자가 그걸, 그러니까 학생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학생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걸 좀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낯설게 하기가 기법이 필요하다. 여기만 설명하고 왜 그랬는지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얘기는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른 관점들을 이제 뭐냐면 보여주거나 이런 걸 하면서 좀 객관화시키자. 그런 것 같아. 역사적 그 내러티브, 그 문제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 기법? 요것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요걸 이제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브레이트가 제시한 기법의 이론, 기법의 명칭을 쓰셔. 요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낯설게 하기는 명칭만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 최근 추세 보니까 복잡한 걸 안 내더라고. 이런 것들은 그냥 명칭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명칭만.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내러티브 역사 서술의 사례들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역사 서술의 어떤 특징들과 함께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좀 보면 자, 여기 이제 사례가 첫 번째가 1930년대에 미국의 남서부의 대평원에 휩쓴 장기간 흙먼지 폭풍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그 교재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요 내용들을 보면 내러티브가 저자들이 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사적 도구, 다양한 수사적 도구.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불행하게도 그럼에도 기록이 확실치 않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자, 이거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설명적 테스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으로 진실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의 태도와 관점을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이죠. 때론 저자들은 인간 주체의 활동과 반응을 직접적 구체적 역동적으로 모사한다. 이거는 그 독자가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나리오 구실을 한다. 그래서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체로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시를 표현하여 강세 요법을 사용하여 감정을 실으면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등 독자가 테스트 내용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것은 이 내러티브 테스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는 뭐다? 그 진실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태도 관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등 독자가 테스트 내용을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례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사례 든 게 뭐냐면 나일강에 선물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어떤 전설,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의 세 번째 사도가 비잔티움 세계의 다른 절반 등등이 있는데, 요거 한번 사례를, 이게 내러티브 역사 서술에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발라두세요. 그러니까 발라둔다는 뭐냐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익혀두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와 관련된 사료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어. 언제 나왔냐? 거기 이제 비잔티움의 그 사례 세 번째 있죠. 그 사례 중에 여기 있죠. 물론 비잔티움 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역사는 다른 방향이지. 요 안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례로서.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 이 비잔티움 역사 서술의 사례구나.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그 외에도 뭐 사례 4, 사례 5 이런 등등등 해갖고 이제 비잔티움 그 뭐냐면 내러티브 역사 사례를 몇 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두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의 내러티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88페이지 가서 맺은말을 볼게요. 자, 내러티브의 부활은 최근 역사학계의 최대 하수이다. 과학적 역사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함께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복원되고 있다. 하지만 그 새로운 내러티브는
단순히 선악의 이분 구도에 따라 영혼들의 무용담을 묘사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 지식의 상대성, 담론으로서 역사 테스트, 해체적 읽기와 쓰기라는 내러티브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텍스트론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텍스트론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역사 서술 양식으로서 내러티브는 설명적 테스트에 대한 하나의 서술 대원이다. 그래서 내러티브 양식의 역사 테스트는 개념, 일반화, 이론,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 해석, 판단, 의미의 부여 같은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역사학의 중심이 구조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죠? 인간으로 이동하는 개를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야기, 삶을 이끄는 유기체이다. 자, 인간은 서사적 존재이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스토리는 인간 경험의 기본 구조이자 인간 생활의 의미를 구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이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세계 해석의 도구이다. 내러티브 또한 역사 속의 보편적인 정통적 양식이며 트리베리온의 말처럼 역사의 불변적 본질은 이야기체다. 그래서 이제 쭉 있고 그 내용이 이제 뭐 이야기의 어떤 내러티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 부활부터 해갖고 이렇게 이번 장 끝났고요. 다음 장이 뭐냐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의 역사 이론과 민족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오리엔탈리즘하고 간접 재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죠. 간접 접근 방법.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예전에도 객관식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8장 요까지 이제 해서 8장까지 9장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 3장 정도 해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